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금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험난했습니다. 난데없는 체포부터 구금, 석방 교섭이 타결되는가 했더니 석방 형식을 놓고 실랑이도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은 미국에 남아달라는 트럼프 대통령 뜻을 전달받기도 했지만 이미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모습 먼저 전해드리면서 후속 조치 방안과 또 이면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외교부를 담당하는 KBS 정치외교부 김연긴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천국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지금 착륙 소식은 전해 들었고 조금 전에 정부 브리핑도 있었고 우리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 이제 입국장을 완전히 빠져나온 건가요? 네, 조금 전부터 우리 근로자들이 이곳 입국장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소 지친 기색이 엿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해당 전세기에는 소속 기업의 담당자와 의료진도 함께 타고 왔습니다. 구금 중 건강 상태가 나빠진 직원들은 1등석과 비즈니스석에 배정돼 기내에서 치료를 받으며 이동했습니다. 이곳 입국장에는 공항 밖까지 연결된 긴 통제선이 설치돼 있습니다. 귀국한 직원들은 이 선을 따라서 공항 밖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공항 밖에는 이들 직원을 나눠 태울 버스 10여 대가 대기하고 있고 직원들은 이 버스로 공항 장기주차장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직원들 각자 개별 차량을 타고 각자의 집 등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공항에 직접 나온 가족들도 주차장에서 만나 함께 이동할 거로 보입니다. 집으로 돌아간 직원들은 당분간 휴식을 취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건강검진과 심리상담 등을 받습니다. 기업들은 필요한 경우 한 명씩 담당 직원을 배정해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외 국적 보유자에게는 국내 숙소와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항공권 전액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네, 계속해서 김연진 기자와 구금된 국민 316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돌아오게 됐는지 관련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선 입국 절차 모두 마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들 한번 다시 영상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현지 시각 새벽 2시 반에 네.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라고 하죠. 구금 시설에서 풀려나서 전세버스 8대에 나눠 타고 네. 6시간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6시간이요. 약 430km를 달려서 애틀란타 공항에 갔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각 오전 11시 40분쯤 전세기가 출발하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확인이 됐고요. 네. 이제 보통 인천에서 애틀란타에서 인천까지가 평균 15시간 정도 걸리니까 오늘 오후 3시 30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 통상적인 방법으로 개인 수속을 하면서 나온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참 조마조마했습니다. 중간에 좀 다시 엎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위기도 있었고 이분들이 일단 일주일 그러니까 오늘 온 것까지만 8일 정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된 건데 구금부터 귀국까지 우리가 좀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 이렇게 구금됐다는 사실을 처음 인지를 했었죠? 그게 현지 시각으로 4일이었습니다. 예, 예. 현지 시각 4일이었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구금되는 과정, 체포되는 과정이 2분 30초짜리 영상으로 찍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민 단속국이 보통 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이번 사건에 한해서만 촬영한 건 아니고 보통 이렇게 단속을 할 때 꼭 몸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가서 촬영을 한 다음에 공개를 하는데 좀 일하러 갔던 우리 국민 300여 명이 무더기로 붙잡히고 네. 그리고 또 몸에 수갑이 채워지고 발에 쇠사슬이 채워지는 모습을 본 우리 국민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열악하다고 알려진 시설로 이동을 해서 그때부터 총 7일간 강제로 구금된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도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일단 앞서 보니까 착륙장에 도착해서 그 계류 연결 통로까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도 나와서 있었고 또 간단한 약식 기자회견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는 과정에서 임산부도 일부 있었다고 하고 또 현지에서 남은 분도 계신다고 하고 강훈식 비서실장 내용 중에서 특이사항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임산부가 있었다는 얘기는 처음 나온 이야기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소식이었는데요. 네. 이제 이분이 건강은 이상이 없고 이제 1등석 자리를 타고 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루빨리 고국으로 이분들을 모시지 못해서 송구하다. 직접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심리치료에도 좀 중점을 두겠다 이런 네. 이야기도 했고요. 또 이제
비자 문제가 핵심인데 미국과의 일은 끝났다고 했을 때가 시작이다라면서 이제 미국 비자 발급 시스템을 향후 적극적으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고 또 새로운 비자 그리고 체류 자격 시스템을 워킹 그룹을 통해 마련을 하겠고 특히 이번에 가신 분들이 B1 비자를 받고 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 B1 비자에 대한 양국의 해석 차이를 좀 워킹 그룹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B1 비자 관련해서 양국의 해석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도 전언을 들어보면은 단순한 불법 체류자, 뭐 노동자가 아니라 전문 인력이라는 부분에 또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면 어쨌든 이 소지한 비자에 대한 문제 해결이 또 필요할 텐데 우선은 이 B1 비자를 둘러싼 비자 문제, 왜 이런 문제가 불거지게 된 건가요? 일단 비자 예. 미국 비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합법적으로 취득해서 근로자로 가려면 보통 지금 실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L 비자나 E 비자를 받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저기 굉장히 받기가 힘들고 특히 이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들은 H1B 비자를 받기도 하는데요. 저 H1B 비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추첨을 하고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정식 비자를 받고 가서 일을 하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단기 출장에 해당하는 B1 비자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이스타를 통해서 가는 경우가 많고 이번에도 보니까 대략 한 절반 정도는 이스타 그리고 절반 정도는 B1 비자를 받고 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스타로 간 분들에 대한 위법 소지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좀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B1 B1 비자인데요. 비자, 네, B1 비자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비자를 받을 때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 B1 비자를 가지고 가서 건설 현장에서 이분들이 건설 작업을 하고 그리고 교육을 하는 건 문제가 없다라는 유권 해석을 받고 갔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과 이민당국에서 지금 주장하는 게 다른 거거든요. 이제 불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이 B1 비자를 어떻게 보느냐를 두고서 업계와 이민당국의 시각이 너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완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고 네. 지금 만든다고 하는 이 워킹그룹에서 이 B1 비자의 성격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워킹그룹에서 또 하겠다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H1B 비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 그 H1 비자에 대해서 별도의 쿼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네. 예, 칠레와 싱가포르인데요. 각각 1,400개 그리고 싱가포르는 5,400개의 이 나라만을 위한 비자 쿼터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나라들이 2003년에 FTA 협상을 하면서 저걸 받아낸 거고 주목할 만한 점은 2003년 이후에는 그 어떤 나라도 저 쿼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받기가 힘들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방식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주의 E3 비자가 있는데요. 네. 저 E3 비자는 H1B랑 다릅니다. 저건 이 비자 중에서 정말 말 그대로 호주민들만을 위한 별도의 비자를 만든 겁니다. 아, 저 나라만을 위해서. 네, 저거는 의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연간 1,500명이나 들어올 수 있는 비자고, 저 때 당시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시에 이제 부시 대통령 예. 그리고 호주의 총리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고, 근데 그것 때문에 호주가 저 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부시 행정부도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해요. 주목할 만한 점은 저 호주의 E3 비자 역시 유일한 사례고요. 그 이후에 저런 별도의 비자를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 쿼터를 받는 게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는데 지금 미국 의회에는 한국 동반자법이라는 게 발의가 돼 있는데요. 이 법이 뭐냐면 E4라는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겁니다. E4요? 네, E4가 이 호주처럼 한국인만을 위한 비자인데요. 이건 이제 15,000명, 연간 최대 15,000명의 한국인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비자 입법을 통과시키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문제는 행정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다 지금 12년째 안 되고 있는 일인데 쉽지 않다라는 게 정부의 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간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저 B1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전문직 H1B의 별도 쿼터 그리고 우리만을 위한 새로운 E4 비자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동시에 추진해 보겠다. 그러기 위해서 워킹 그룹을 만들겠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정부의 생각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이드라인을 필요로 해서 조금 더 해석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좀 쿼터를 받을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호주처럼 우리만을 위한 비자를 별도로 입법을 통해서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또 자세하게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외교부 담당하는 KBS 정치외교부 김경진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이 돌아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재정비하고 대비할 부분이 무엇인지, 특히 구금자가 귀국하는 날 미 상무장관이 이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한 건지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출신 외교안보 전문가인 서강대 왕선택 대우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핵심 과제 중에서 특히 핵심은 역시 비자 문제. 이게 그렇죠. 근데 한국인의 미국 내 취업과 뭐 근로하는 과정에서 이게 상당히 해묵은 사안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외교부 장관에게 우리 외교 장관이 미 국무장관에게 한국 전문 인력에 대해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자. 앞서 네.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죠. 숙련된 한국 인력이 미국에 남아달라. 네.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단순한 불법 노동자, 불법 체류자, 불법 이민자로 보지 않고 별도로 보겠다. 그럼 우리는 어떤 비자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앞에 김경진 기자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던 네.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예. 기존의 제도 2가지를 변형을 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든가. 근데 지금 가장 좋은 것은 가능하다면 새로운 비자 클래스를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새로운 걸요. 네. 그래서 호주처럼. 예. 호주가 가지고 있는 E3 비자가 있고 새롭게 만들면 그 E4 비자가 될 겁니다. 이것을 E4 비자를 만들자고 한국 쪽에서 지금 뭐 10년 넘게 미국에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요구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됐던 겁니다. 근데 안 됐던 것은 또 뭐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정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됐는데 예. 지금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자 문제 아니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된 상태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E4 비자를 해결할 수 있는 관철해낼 수 있는 상황의 조건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3가지 정도 방안이 지금 보신 것은 거론되지만 그중에서 그래도 가장 확실하고 획기적인 것은 새로운 비자, E4 비자를 만드는 부분. 네. 다른 것들은 임시방편입니다. 임시방편이고. 임시방편. H1B 비자 같은 경우 쿼터의 문제인데 쿼터가 지금 8만 5천 명으로 정해져 있고 쿼터 비자 이제 전문 인력 들어갈 때 인도 인력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싱가포르나 칠레 같은 나라는 아예 자기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움이 항상 존재하고 있고 네. 그거를 뭐 운영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적어도 15,000명 이상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지금 B1 비자 상용 비자에서 그거를 뭐 가이드라인을 바꾼다고 해도 네. 어떻게 될지 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법으로 확실하게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게 좋은데 이게 단기적으로 쉬울지는 모릅니다. 의회 절차 때문에. 그래서 임시적으로 기존 절차를 동원해서 가능한 신속하게 문제를 처리하되 동시에 입법 절차를 통해서 E4 비자를 만드는 이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그 과정들, 뭐 10년원의 이런 노력들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사실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인가 하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번 사건이 일어난 그 조지아주 공장의 경우는 3년 전에 첫삽을 뗐는데 그동안 정부는 그럼 일부 어떤 부분에서 좀 미흡한 노력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결과적으로 미흡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2022년에 2022년이 중요한 것이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미국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아하. 그 이전에도 투자가 있었지만 네네. 그 규모 자체가 뭐 많아봐야 수천억 원대, 뭐 수백억 원 정도에 그쳤고 이런 비자 문제까지 거론할 만한 규모가 안 됐던 겁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큰 그렇죠. 공장이 지어지면서. 네, 예.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이라고 하는 움직임이 2018년에 시작이 됐고 네. 그로부터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후속 조치가 나오면서 2022년에 미국이 드디어 거대한 프로그램 보조금 지급을 통한 리쇼어링 네. 외국 기업을 미국에 유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그 시행이 된 게 2022년이거든요. 네네. 2022년에 그래서 미국의 대규모로 투자가 시작이 됐는데 한국이 거기에 동참을 한 거죠. 규모가 수조 원대로 늘어났습니다. 수천억 원대하고 뭐 10배, 100배 차이가 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 규모와 특성이
이제 크게 달라졌으면 거기에 따른 비자가 이게 보완이 돼야 되는데 일치가 돼야 되는데 불일치 상태가 해소가 안 된 거죠. 네네. 그래서 비자 문제가 그때 E4 비자가 해결되는 게 가장 좋았기 때문에 꾸준히 그 문제가 제기가 됐지만 미국의 반이민 정서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안 돼서 편법으로 그 지난 3년을 버텨온 겁니다. 그 편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에스타, 네네. 그 이제 임시 미국 입국 허가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일시적이고 또 필요한 작업을 하고 또 나오고 그것을 국토안보부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주 정부에서는 묵인하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관행이 돼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뭐 불법 이민자, 체류자를 추방을 해야 된다. 1년에 올해 100만 명을 추방시키겠다. 지금 근데 9월이 됐는데 각종 언론을 종합해 보면 20만 명 추방에 그쳤습니다. 네네. 연말이 가기 전에 180만 명을 더 추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토안보부의 스트레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상무부에서 뭐라고 하든 주정부가 뭐라고 하든 자기네든 자기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미국의 반이민 정서가 강해서 비자 문제 해결되지 못한 것은 뭐 너무나 강하게 비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규모가 이렇게 커진 부분. 소형차에서 대형차로 바뀌었으면 바퀴도 그만큼 바뀌어야 되는데 바로 작은 그렇습니다. 바퀴를 그냥 끌고 다니고 있었고. 그렇고 이제 세금 문제가 이제 뭐 10배, 20배로 늘어났을 때 이제 옛날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이게 드러나면 다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지금 그런 상황이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그 대통령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서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마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게 뭐 장기 연구 취업한 것도 아니고 시설 장비 공장 설립하는데 기술자가 있어야 기계 장비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아마도 앞으로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러나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망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현대차의 호세 무뇨스 사장이 이번 구금 사태에 대한 첫 공개 발언도 내놨습니다. 이번 일로 최소 2, 3개월 공장 건설 지연이 예상된다. 모든 사람들이 한국 복귀를 원하는데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인력이 미국에는 없다. 공장 건설 단계는 특히나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미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기술, 장비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자, 그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인력, 특히 뭐 전문 인력도 기술도 장비도 부족한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이 사태가 어떻게 보면 제조업 부활이 시급한 미국 입장에서는 자충수를 둔 거 아닌가요? 뭐 모순이죠. 네. 자충수 맞습니다. 네. 명백한 자충수고 이런 정책 불일치, 뭐 충돌 사태가 난 것에 대해서 미국은 스스로 돌아보고 할 필요가 있는데 예. 문제는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 단기적으로 이것이 해소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유가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한 강력한 집행 네. 그리고 관세를 매겨서 뭐 동맹이든 아니든 다른 나라 외국으로부터 돈을 많이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수 미국 국민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네. 뭐 동맹 관계가 깨지든 뭐 하든 상관이 없고 오직 미국에서는 이제 한미 동맹이라든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동맹 관계를 걱정하는 세력은 국무부, 국방부 일부 세력일 겁니다. 나머지 국토안보부라든가 상무부라든가 뭐 재무부라든가 이쪽에서는 뭐 동맹 관계가 좀 깨지더라도 지금 미국이 급하니까 미국의 입장, 특히 불법 체류자 추방에 대해서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고 관세 문제도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모순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국가의 정책 결정이 예. 전체적으로 봐서 합리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파괴하는 그런 사례가 전형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미 국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 동맹과 안보는 동맹과 안보대로 가고 네. 경찰 국가의 면모로서 법은 법대로 집행해서 네. 이
국내 정치에 있어서 조금 더 지지를 좀 얻겠다 약속한 대로. 그런데 우리 근로자가 귀국길에 오른 오늘요.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 미국 제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합의 이전 수준인 25%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시기가 이때 또 말을 하다 보니까 먼저 든 생각이 지난번에 우리 협상단과 뭐가 잘 안 된 건가 하는 생각이 언뜻 들고요. 우선 이것부터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관세 협상은 한미 정상회담과 맞물리 전 시기에 진행이 되면서 네. 이제 관심을 끌었었는데 이번 협상의 특징은 일반적인 협상의 특징, 바텀업, 실무 협상을 다 해서 정확한 안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장관이나 대통령이 사인하는 그런 형태의 협상이 아니고요. 네네. 최고 상층, 대통령, 장관이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실무자들이 나타나서 후속 조치, 세부 합의 사항을 완성하는 탑다운식으로 가네요.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탑다운 방식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 한미 정상회담 차원에서는 원만하게 합의가 된 겁니다. 액수가 정해졌고 큰 원칙이 정해진 겁니다. 그건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네. 그러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합의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방 안 되니까 통과하고 실무자들이 나중에 후속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한 다음 이행하자라고 하는 이런 합의를 이끌어낸 거기 때문에 톱다운 방식에서는 당연한 현상이고요. 그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협상이 진행될 때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서로 유리하게 협상하기 위해서 좀 과장해서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도 그런 취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 합의가 되기 이전까지 가장 유리하게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박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도 최대한 유리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 합의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강경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지난 7월 말에 큰 틀의 관세 협상 내용 잠깐 보면요. 타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국은 상호 관세율 인하를 조건으로 3,500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그리고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한 부분. 대신 미국은 그 대가로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것으로 합의를 한 건데 우리 정부 합동실무대표단과 미 상무부 또 무역대표부 간의 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실무 합의가 지금 안 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지난 관세 협상에 서명해라. 미 측에서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이제 원칙과 방향에 합의를 했으니까 네. 실무 협상을 통해서 세부적인 방향에 대해서 빨리 합의를 해라. 그러니까 미국은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는 돈을 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쪽에서 아쉬운 쪽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돈을 받아야 되니까요. 네. 당연히 미국 쪽에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돈을 낸다고 해도 1억 원을 내면은 1억 원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야 그렇습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투자 펀드를 이제 500약 500조 원어치 투자 펀드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한 건 맞아요. 네. 맞지만 이 투자 펀드를 조직을 하려면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난다라고는 보장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도 함부로 무조건 사인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구체적인 사업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것 외에는 한국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 말씀하신 3,500달러 이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우리에게 수용하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500조 원에 해당하는 그 사업 예. 이제 투자의 사업을 자기네들이 선정하겠다는 거죠. 돈은 그냥 내라. 그러니까 한국은 사업을 돈을 내는 정하겠다. 거고 사업 어디다 투자할지는 미국이 결정하겠다. 네. 투자 규모도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미국에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마치 500조 원을 현찰로 다 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대표들의 입장은 협상 과정에서 직접 투자는 5% 정도로 예상을 하고 네. 나머지는 대출이라든가
보증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다른 입장이어서 이런 부분도 세부 협상을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수익이 이제 투자가 발생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돼서 수익이 났을 때 네. 수익 배분에 대한 부분도 미국 쪽에서는 수익이 난다면 90%는 미국이 갖겠다. 10%만 한국이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불리한 조건으로 투자 펀드에 참여하는 사람을 모집할 수 있을지 불안하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더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니까 이것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매우 당연한 상식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러트닙 장관이요. 특히 일본과의 협정 체결도 언급을 했는데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 방식을 LNG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이 돈을 보내서 미국이 파이프라인을 짓게 되면 일본은 투자금, 그러니까 이제 5,500억 원을 회수할 때까지는 미국과 일본이 50대 50, 5대 5로 수익을 배분하는데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뒤에는 미국이 5대 5가 아니라 9대 1, 90%를 가져간다라는 것이거든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해보면 쉽게 돈은 타국이 되고 원하는 투자는 미국이 정하고 네. 수익률도 5대 5에서 9대 1로 이 얼핏 보기에 상당히 불공정해 보이는 거래인데 일본은 지금 서명을 한 상태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서명을 안 한 상태에서 그렇죠. 그러면 서명을 안 한 지금 한국에 대해서 15% 협의한 관세 철회하고 25% 낼래? 아니면 빨리 서명을 할래? 그렇다면 우리는 서명을 했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기적으로 본다면 우리도 일본처럼 빨리 서명하고 25% 관세 때문에 부담이 많으니까 기업들이 네. 15%로 내려주면 좋겠죠. 그러나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국내 경제 여론도 좋지가 않고 네. 또 미국 법원의 판단도 일단 관세가 불법이라고 하는 판단이 1차, 2차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언제까지 밀어붙일지에 대한 물음표도 존재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강하게 몰아붙이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합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또 희망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그러니까 불공정한 상황, 너무나 불합리한 상황에서는 서명하는 것은 좀 이른 감이 있고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버텨보는 것이 좋고요. 다만 그럼 버틸 수 있을 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예. 1년을 버틸 것이냐, 2년을 버틸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동차도 일본의 경우에 이제 합의 서명을 했기 때문에 25%에서 15%로 관세가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동차 기업은 25% 관세를 내면서 일본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절대 분리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많은 시일을 견딜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더 어느 정도는 버티면서 유리한 최종 패키지 딜을 해야 될 텐데 한국과 일본이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점을 활용해서 우리만의 협상 전략을 세워서 관철을 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서명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어제 이 대통령도 국익 중심 원칙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일단 작은 고개 하나를 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됩니다. 왜 남들은 사인하는데 너는 사인 못하냐. 우리가 얻으러 간 게 아닙니다. 광세 정액에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거냐 최대한. 방어를 하러 간 거죠. 그 방어하면 됐지 뭐 사인을 합니까? 사인하면 좋으면 사인해야 되는데 사인을 우리가 이익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합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 내놓을 카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인을 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언뜻 예를 들면 뭐 조선이랄지 우리가 강점인 뭐 원전이랄지 네. 자동차도 포함될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협상을 할 여지가 있고요. 네. 그것보다도 오히려 협상 구조라든가 시장 환경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크게 봐서 협상에서 유리한 협상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 네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지난 한 20년, 30년간의 경제 구조 차원에서 봤을 때 제조업 분야는 거의 포기를 하고 제조업 분야는 한국, 중국, 뭐 타이완, 일본 이런 쪽으로 뭐 양보를 하고 제조업은 그냥 기초적인 부분에 오히려 농업 쪽에 더 그냥 하고 첨단 기술 쪽으로 첨단 기술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 쪽으로 가서 상층부의 첨단 기술 분야의 상층부에서 이익을 내고 예. 제조업 분야는 로열티를 받는 쪽으로 지금 한 20년, 30년 해오면서 사실 막대한 부를 얻었습니다. 그런 그 막대한 부를 얻었는데 그 제조업 기술은 그래서 일본, 한국, 중국, 타이완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미국이 정책을 변경을 해서 제조업을 다시 미국에 부활시키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협조할 수 있는 나라는 일단 중국은 아닙니다. 일본도 직접 제조업을 하기에는 너무나 경제 규모라든가 특성이 상층부로 올라가 있습니다. 결국 미국에 지금 가장 적합한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파트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도 좋고 한국도 좋은 그 제조업 부활을 실질적으로 유리한 분야를 조금 더 꼼꼼하게 살피고 해서 조선업 분야와 원전 분야가 있지만 반도체 분야를 포함해서 더 많이 개발을 한다면 뭐 10개, 20개 이상의 분야를 찾아낼 수가 있고 그러한 제조업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형태라면은 사실은 우리가 500조를 투자를 해도 네. 손해를 안 봅니다. 왜 500조 이상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산업 구조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모로 경제가 성장을 했지만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4차 산업혁명, 특히 AI 부분은 많이 뒤처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때 미국과 협력을 통해서 AI 부분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에서 서로 협조하고 이걸 제조업과 연결만 시켜줄 수 있다면 좋은 방안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입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뭐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기보다는 우리가 줄 수 있는 또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뭐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어서 예. 더 큰 틀에서 하고 또 대한민국과 미국은 70년 넘는 동맹 관계입니다. 이 동맹 관계가 이렇게 소중하고 길고 협력적으로 간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더 큰 범위의 협상을 한다면 분명히 윈윈에 해당하는 빅딜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협상의 시간을 더 좀 갖고 버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연간 단위로 버티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그렇습니다. 버틸 때까지 버티는 게 유리할 것으로 일단 짐작은 되시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미국 측에서도 우리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마냥 배짱불 서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맞습니다.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소구를 해야 될 텐데 미국이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나 수준으로 요구를 하면 우리가 그런 건 좀 받아들일만 하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실지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뭐 조선업이라고 이제 원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4차 산업혁명과 연결을 시켜서 그 기술이 적용되는 쪽으로 간다면 우리는 500조 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쪽에서 뭐 탑3 안으로 들어가기만 된다면 400조 투자하고 500조 투자하고 5천조를 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 그쪽 부분, 4차 산업혁명 부분에서 기술을 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한다면 미국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과 같이 협력해서 글로벌 경영의 뭐 선두주자로서 노하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뭐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서강대 왕선택 교수와 관련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